1.8% 성장률은 정부가 생각하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에 해당된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잠재 성장률의 레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10년 오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모신 분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시죠.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한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오늘 아주 뜨뜻하게 기재부에서 2025년도 경제 전망 아주 새롭게 발표가 됐죠. 네. 예, 의미 그리고 수치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재부는 경제 전망과 경제 정책 방향 이 두 가지를 1년에 2번 발표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말에 한 번 발제하고 7월쯤에 한 번 더 하는데, 지난 7월과 이번 발표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면 자료 보시는 것처럼 24년 성장률 딱 지난 해죠. 2.1%입니다. 네. 종전에는 2.1%가 아니라 자료를 제가 앞에 거랑 비교할게요. 7월 달 약 6개월 전에 발표했었던 경제 성장률은 2.6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었는데, 네. 근데 24년 전망이 지나고 보니까 2.1이 된 겁니다. 오히려 낮춘 것보다도 더 안 좋겠네요. 낮췄었는데 또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을 돌려보면. 근데 여기서 잠깐 이 부분은 설명드리고 갈게요. 2025년 GDP 규모가 그대로라고 전제하면 24년 GDP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증가한다면 25년 성장률은 자연히 상승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증감률이니까. 이게 산수적으로 그러합니다. 근데 이 자료 보시는 것처럼 24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25년 성장률도 종전 2.2에서 또 하향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1.8%의 의미는 있는 그대로 1.8%의 의미를 넘어선 범위의 성장률이고, 그리고 23년 성장률이 1.4예요. 그리고 24년 성장률이 2.1이니까 두 개 해를 평균하면 1.8%가 조금 안 됩니다. 네. 그러면 3년 연속 1%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체감적으로는. 네. 그걸 확실하게 느끼시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자회견은 참사 전에 했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했었고 이걸 발표를 오늘 한 건데, 기자회견 중에 어떤 기자들과 질의를 했었냐면, 이건 이제 기자들한테 직접 들었는데, 이 숫자가 지금의 정치적 불안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것이냐. 그렇지.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걸 감안해서 그렇죠. 탄핵 정국 이걸 감안해서 나온 수치냐. 네. 제가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비상계엄 선언 사태가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 25년 경제적 충격을 반영한 건 하나도 없죠. 아직까지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숫자는요, 반영되기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안 좋아졌다. 체감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네. 이게 그 전 수치라면 이거 반영되면 더 안 좋아지겠네요. 네. 25년 1.8% 성장률은 정부가 생각하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에 해당된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짜 일부에서 나오는 한국도 이제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우리 저것이 인플레이션율과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을 만약에 따지게 되면 네. 2% 성장은 우리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견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실질 성장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년에도 아이스크림을 10개 만들었어요. 올해도 이 아이스크림을 10개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의 아이스크림이 100원이에요. 그럼 100원짜리 10개니까 작년 GDP는 1000원입니다. 근데 1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10개 만들다가 역시 10개 만드는 건 똑같은데, 올해도 똑같은데 100원이 110원이 됐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GDP가 증가한 거죠. 그렇죠. 예, 가격 상승만으로도. 그러니까 이 가격 상승분을
가감한 채 성장률을 계산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는 그런 것을 감안한 어떤 실질적인 거라고 봐야 네,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밀하게 따지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체감은 분명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건데, 근데 이 실질 성장률은 이 정의에 부합하게 계산한 거니까 또 그거대로 인정한다면 정말 이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느껴지는 건 소비자 물가와 체감 물가 진짜 다르죠. 발표 네, 물가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재부 경제정책 방향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 암울한 경제 전망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기재부 네. 책임부서에서. 네. 근데 뭔가 정책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발표한 게 좋습니다. 있나요?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경제 전망과 경제 정책 방향을 동시에 발표했는데 여기서 제가 평가적인 의견을 먼저 하나 드리면 가장 우려되는 것, 그것은 지난 23년과 24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잖아요. 이 세수 결손의 개념은 그래도 경제가 괜찮을 거라고 가정했었던 거, 2.6%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던 거예요. 그 전망에 기초하면 법인세가 이만큼 거치고 소득세가 이만큼 거치고 소비세가 이만큼 거치고 그러니까 세수가 이만큼 걷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한국 경제가 2024년을 돌이켜보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2.1%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만큼의 세입이 덜 거치겠죠. 이게 세수 결손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종전에 24년의 세입을 그래서 367조 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자료 보시는 것처럼. 근데 실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세수는 337조 원으로 30조 정도가 결손이 발생하는 거고, 그럼 23년, 24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건데, 그러면 지금 당장 25년 예산안이 국회에 통과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산안은 기존 전망치에 기초한 거예요. 근데 기존 전망치보다도 못한 1.8% 성장이라고 가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정치적 리스크 같은 것들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의 성장률이니까 더 기대만큼 못한 법인세 세수, 그거보다 못한 소득세 세수, 수입 소비세 세수, 이게 있을 거니까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것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기재부의 지금 현재 경기 판단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보시는 것처럼 향후 글로벌리 반도체 매출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D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D램에서는 그럴 거니 우리나라는 D램 수출하고 있는 나라인데 D램 수출도 이제는 동력이 끊기겠구나. 이런 걱정도 일단 한 가지 있고요. 네. 자, 이 부분 좀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좀 자료가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GDP 증가율이 1.8%라는 거잖아요. 그걸 쪼개면 한국은행 전망치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제 주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내수예요. 이게 내수고 이게 외수예요. 그럼 각각의 기여도를 합하면 이 높이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1.8%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성장률이. 네, 그럼 내수 기여도와 외수, 수출 기여도가 있는데, 근데 보세요. 24년 상하반기까지는 그나마 수출이 경기를 부양시켰던 거예요. 근데 그 수출이 지금부터 꺾일 거다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수출이 꺾이는 대신 내수의 기여도가 늘어날 거로 전제한 거죠. 그렇죠. 이것은 바로 비상계엄 선언 사태 전 단계의 전망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내수가 더 꽁꽁 얼어붙었다. 연말 장사 다 망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가 정말 가능할까라는 현실적인 지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재부의 전망을 보여드리면 통관 수출도 꺾일 거다. 건설 투자는 작년에도 마이너스, 올해도 마이너스. 근데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건설 투자까지를 더하면 이게 내수인데, 내수 기여도가 올라갈 거라고 전망한 것 자체가 상당히 어폐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1.8%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지적하고요. 이 기재부 이 보고서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심리지수가 23년 중반 이래로 가장 강하게 급락했습니다. 코로나19 당시처럼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 지금 현재 소비자 심리지수가 또 기업의 경기 심리지수가 다 바닥이니
기업들이 설비 투자할 수 없고 가게가 소비할 수 없으니 내수 경기는 더 불안하게 전개될 건데 그러면 지금 1.8%의 성장률도 이 비상기업 선언 사태 이후의 정치적 리스크를 반영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의 대응을 마련할 텐데 그 대응책을 좀 종합하면 이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민생 경제겠죠. 그렇죠. 예. 그걸 보완하는 정책들 마련했고요. 대외 신인도 관리도 너무나 중요해졌죠. 그리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 이 부분인데 제가 평론을 잠깐 해드린다면 뭐 이 네 가지 구조를 잡은 것은 좀 적절하다라고 먼저 의견을 드리고 다만 부족한 건 뭘까를 좀 지적을 해보면 이겁니다. 첫 번째 대외 신인도 관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첫 번째가 또 금융 외환 시장 안정적 관리와 국제사회 소통. 이것은 지금 금융시장 외환시장이 너무나 불안하니까 강달러 환경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건 너무나 필요한 자명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한다면 이 모니터링 장치, 공식적인 모니터링 장치 하면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들이는 모니터링 장치, 공공 성격의 기관 하면 KDI,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요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대응책들을 국민연금에 뭐 달러 외환시장 안정자금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런 대응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기업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이 안 될 때 더 떨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는데 안개가 자욱해요. 안개가 자욱하지 않으면 더 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안개가 너무 자욱하니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도 신규 투자를 못하는 게 이겁니다. 정치적 리스크, 대외 불확실성.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이 공적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한 건 좋지만 그 모니터링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중요한 순간에는 경고도 해야 되고 조언도 해야 되고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시급한 상황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 뭐 드릴 말씀은 많으나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이 통상환경 불확실성 트럼프 2.0 시대에 어디까지 우리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느냐. 그렇죠. 뭐 중국만이 아니라 네. 뭐 부평관세 해가지고 우리까지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 분위기로 가니까. 네, 그 말씀 맞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걸 고민했습니다. 저도 기재부 긴급 소집 회의 참여도 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지금 자문회의 같은 데 가면요. 종전에는 차관급이 주재하던 회의인데 국장급이 주재하던 회의를 과장급이 이게 정책 공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고도 정말 훌륭한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낼 거 아니에요. 과연 그 의견 내가지고 위에 보고하면 그게 고려될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좀 일부러 좀 격양되게 목소리 높여서 주장했던 게 하나 있어요. 이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말씀 잠깐 드릴게요. 한 가지는 미국이 강경하게 중국에 대해서 대응할 때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 편에 서라라는 요구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자리에도 지정학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어떤 걸 경고하셨냐면 대만 해협에 항공모함이 입점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한국에게 참전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것을 참전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까?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중국이 우리 그동안에도 어떤 불리한 일이 전개될 때마다 요소 공급 차단, 관광객 차단, 한류 콘텐츠 차단 이런 일들을 다 해왔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군사적인 긴장감까지 도는 구조에서 과연 우리가 중국이 요소 공급 차단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좀 강하게 표명하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중국이 극단적으로는 경제 보복을 가할 때 반도체나
2차 전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예를 들면 뭐 히토류, 게르마늄, 리튬, 니켈 이런 핵심 소재를 우리 60에서 90%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급 차단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재부 또 산업통상자원부도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고 혹은 우리 주요 기업들이 공급망을 전적으로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일부는 국산화, 일부는 대체안을 미리 마련해서 그런 경제 보복이 있을 때 대응할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닐까.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대외적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대응 체계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더 기민한 대응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제 돌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비상계엄, 네. 그로 네. 인한 탄핵 정국, 예. 그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 뭐 여러 가지 요소들, 환율이라든가 여기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 뭐 국회에서도 의논되는 게 추경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 긴급 추경방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건 지금 이대로는 잃어버린 10년이 한국에도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제가 이 그래프를 늘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게 실질 성장률입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1970년대 뭐 13%까지 성장했었어요. 그러다가 레벨 다운되죠. 13에서 10, 코로나19 전에도 IMF 외환위기 만나면서 5, 6으로 떨어졌다가 금융위기 만나면서 3으로 떨어졌다가 팬데믹 만나면서 1%대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실질 성장률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잠재 성장률인데요. 그러니까 기대할 만한 성장률이죠. 쉽게만 말씀드리면 잠재 성장률의 레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25년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1.8%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 성장률은 그걸 밑도는 모습인 거예요.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10년 오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 제로 성장을 10년 동안 한다. 그럼 잃어버린 10년이죠. 그렇죠. 그게 정의에 부합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이.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국면에서 지금 이 상황 25년에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이 정치적 리스크 상황에 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또 잠재 성장률이 레벨 다운되고 한국에서 원화를 버리고 미국으로 나가고 돈의 이탈이 있고 제가 정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비상계엄 선언 그 다음 날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유명한 자산운용사를 오전에 만났고 오후에 피의사를 만났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 직접 투자자들이죠. 투자자들을 예를 들어서 7, 80명 초대한 자리예요. 거기 제가 세미나 강연 자리로 갔는데 한 2달 동안 다 설득시킨 겁니다. 투자자들을. 설득시켜서 그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근데 비상계엄 선언 이후 다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100% 투자 철회를. 그렇지. 뭐 우리는 그냥 이게 일시적인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워낙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이전에는. 근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네. 두렵겠죠. 그렇습니다. 자기들 큰 돈이 달려 있고 우리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외환 시장도 우려하시고 또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뭐 국내 주식 시장도 우려하시고 실물 경제도 우려하시고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것들이 있지만 제가 어떤 특정 정치적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 어쨌든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해소됐네. 한국이라는 나라가 거듭났네. 혹은 제자리로 돌아왔네. 라고 평가하기 전 단계까지는 상당 부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으로 다시 투자해볼까 하는 생각을 표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의견 드리고 실물 경제적으로도 정말 많은 여행객들이 발길이 끊기고 항공 이용객이 끊기고 모든 그 축제성 행사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적으로도 같이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잃어버린 10년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추경이 됐든 재정 정책이 과감하고 아주 큰 규모로 확 펼쳐져야 되는데 네. 자, 일단 그런 어떤 결정할 만한 사령탑도 아직은 전국 혼란 때문에 네. 없고 지금 보니까 정부가 그렇잖아도 한은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금 빌린 게 173조라고 네. 1년에 이자만 2,100억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네. 또 이게 과감한 재정을 쓸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걱정이 있네요. 네, 과감한 재정도 못 펼치고 세수 결손이 예고되어 있다시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총체적인 난관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정치 리스크는 있지만 이게 경제 리스크로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그런 특단의 대응책들을 정말 그냥 초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치를 초월한 어떤 대응책을 같이 마련해야 되는 그런 순간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정부 당국 그다음에 여야 정치인들은 한번 이 부분 한번 깊이 체크를 해서 일단 손은 살려야지. 네, 네 맞습니다. 손은 살려야죠 일단. 맞습니다. 네, 한국 예. 경제 누가 집권을 하든 좋은 상태에서 가야지 다 망가진 거를 가지고 끙끙 머리 싸매면서 그 오명을 뒤집어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2025년에는 시장이 돌아설 것 같습니다. 한국 대선의 시간이 지금 빨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정당들마다 이 대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이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점에 공부를 해놓고 준비를 해둬야 막상 상승장이 왔을 때 좋은 위치에서 좋은 종목들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8번의 VOD 강의를 통해서 중장기 트레이딩부터 데이 트레이딩까지 이론과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16번의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실전에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고 싶고 그러한 기술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셔서 2025년에 꾸준하게 큰 수익들을 쌓아가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는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